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국내외 주요 핵심 변수를 살펴보고요. 또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최창하 레오 투자자문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을 내부적으로 누르고 있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요. 외국인 움직임을 좀 전해주십사 기대하고요. 먼저 키프로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진행 중인데요. 간밤에는 이제 FOMC 열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소 좀 묻혀서 안정감을 찾는 것도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키프로스 문제가 이제 지난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에서 반응한 것처럼 크게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일단 문제가 되는 구제금의 금액 수준이 굉장히 작은 170억 유로 정도로 작다라는 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예금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불법 자금들이 세탁을 하는 그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의 대책으로 나왔던 것들이 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당위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유로존이나 혹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디폴트로 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좀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확산될 거라는 것들에 대한 안도감들이 지난 밤에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프로스는 키프로스 자체보다도 이게 이제 유럽 위기로 전염되면서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주변 이탈리아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들 하는 건데요.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증시 영향도 제한적입니까, 그러면? 예, 지금 명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기간이 단기에 영향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당위성들 유로존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복잡한 관계에 있지만 아무도 디폴트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로의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될 때까지 유동성을 좀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고요. 실제로 키프로스 같은 경우도 연금저축 펀드를 담보로 국채로 전환해서 또 자금을 마련하겠다. 러시아에게 또 어떤 상환 연장을 신청하겠다라는 등의 이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 점들은 이런 가능성을 좀 낮출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의 뉴스로는 이제 21일 날 또 플랜 B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플랜 B란 이제 대안이겠죠. 대안. 예. 다른 방향들도 모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생각보다 거셉니다. 하루에 2천억, 3천억씩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매도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면을 다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1차적으로는 최근에 해외 펀드 플로우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선진국 시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의 펀더멘탈이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펀더멘탈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진국 시장의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는 아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긴축의 우려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키프로스 문제나 북한의 문제 등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위험 자산을 기피할 수 있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 자본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환율에 대한 매력은 다시 좀 발생하는 걸로 전환됐지만 직전까지 엔과 원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한국의 환율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크로 전반적인 그런 환경석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펀더멘탈 변화가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것들이 위축되고 또 반대로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경기가 많이 살지 않고 있어서 이제 더디게 회복되면서 펀더멘탈 환경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던 것들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배경들이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배경이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이머징 마켓 전반에 관한 매도입니까? 같이 팝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만 좀 유독 많이 매물이 많습니까? 예,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이제 EX 재팬, 그러니까 재팬을 제외한, 네. 일본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전체적인 펀드 플로우가 대체로 아웃플로우로 좀 바뀌어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좀 그 이머징 마켓의 전체 그 흐름은 좀 약세로 좀 전환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환경들 때문에 좀 그 외국인들이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 팩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오늘 발표 났습니다만 HSBC의 PMI 지수가 좀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이제 국가통계청에서 나오는 PMI 지수가 앞으로 또 발표가 될 텐데 이런 PMI 지수들이 이렇게 개선되는 복들이 좀 강해지면서 지표의 수준이 이제 좋아지는 것들로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도와주는 면이 있는데 환율을 저희들이 외국인들로부터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방향이 바뀌었던 것도 좀 그런 그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피로감을 보이면서 몇 차례 이제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들이 일어나고 이게 연쇄적으로 국내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그 피로감들이 좀 해소가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그 매수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키프로스나 혹은 북한 문제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영향들이 제한되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시장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외국인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들이 점차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최근의 매수가 아주 지속적으로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부적으로 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멈추니까 시장이 뭐 받아줄 세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머징 전체 시장에서도 자금이 좀 유실적으로 돌았었고 분명히 우리가 그 중에서도 많이 좀 빠졌을 거예요. 우리는 뭐 뱅가드 또 비중 조절 이슈라든지요, 대북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었을 거고요. 외국인이 이제 매도가 그치고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시기들,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뭐 조건들이 좀 풀어져야 된다는 건데, 대략 뭐 좀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게 좀 언제 정도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켜볼 수 있나요? 예, 이제 시기들을 이제 많이 네. 가늠을 하시는데, 시기는 이제 그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팩트 중에서 결국 가격이 자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렴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기가 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기적으로 이런 어떤 그 펀더멘탈 지표가 강화가 되어야지 컨빅션을 갖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들의 개선이 연이어서 이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지표들이 이제 PMI 지수, 중국의 PMI 지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제 계절성을 보이고 있는 PMI 지수의 성격상 3월, 4월, 5월 계속 지표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좀 턴어라운드 시키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거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상당수 이어지고 바이 코리아가 셀 코리아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예. 네. 주변 조건이 좀 개선되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예. 외국인 매수는 그 정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강세 아닙니까? 뭐 며칠 주춤하지만 550선 뚫고 오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올해 들어서 그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들이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정부의 그 경제 정책 스탠스가 중소형주,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국면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과열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로 이제 도래하고 있다.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로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좀 과열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자가 굉장히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작은 외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이제 들어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중소형주나 코스닥 기업들이 연초에
그 연말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좀 강한 의욕적인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주식을 투자하게 되는데 벌써 1분기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입니다. 3월 말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이 괴리를 그 실제와 기대감의 괴리가 이제 조정되면서 좀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준비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계절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많아요? 예. 굉장히 그 그래프가 복잡해 예. 보이지만 진한 가운데 검은색 선을 보게 되면 이게 97년부터 작년 12년까지 통계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네. 월별 수익률이 어떤 계절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그 항상 수익률이 강세를 보이면서 네.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지만 4월 이후부터는 여름 후반기까지 9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작은 기업, 코스닥 기업의 의욕적인 가이던스가 실제로 실적치로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예. 조정이 되는 과정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형주들도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가운데 그 해의 주도주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 1분기를 지나서 좀 더 뚜렷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계절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과열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밌는 차트를 가지고 오셨네.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그 컬러로 표현하신 것이 이제 연도별, 월별 수익률이고요. 예. 그건 뭐 지금 한 번만 보여주세요. 화면 다시 한번 좀 준비해 그러니까 뭐 주시죠. 굉장히 네. 그 불규칙하잖아요. 뭔지 예.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추세를 평균적으로 뽑아낸 게 굵은 선인데. 예. 연간 예. 수익률 표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시즈널리티가 있다는 거죠. 계절성이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플러스 수익률을 내던 그 월별 수익률이 4월 이후부터 마이너스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한다라는 겁니다. 시사점이 좀 있네요. 예. 좀 무슨 피카소의 추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사실 새 정부에 대한 뭐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새로운 또 IT나 스마트 혁명 이런 뭐 기조적인 것은 인정을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 시기적으로도 계절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코스피가 지금 1950선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예, 코스닥은 550선 뚫고 좀 조정인데 여기서 스탠스는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전략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 앵커분께서 사회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외국인이 언제쯤 들어오겠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시기는 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좌우하는 건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동성이 이제 도래하거나 혹은 시장이 불리시하게 좀 전환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그 가격 혹은 어닝에 대한 그 비지빌리티, 가시성이 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아래로 크게 리스크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애널리스트 추정하고 있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의 큰 폭 하락을 보기에는 예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다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 1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서 이제 개선이 되면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하방에 대해서는 그 낙폭이 컸던 주식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나타난 게 화학주들이 그런 반응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리드했던 IT 종목들이 어떻게 형이 이제 전환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리드했던 종목들이 그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견조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좀 저렴하게 차익 실현되는 구간에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그 목표치는 조금 크게 낮출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의 옥석 가리기를 좀 지금 저렴한 부분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켓 인사이드 최창하 레오 투자자문 상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됐네요. 고맙습니다.